오늘 도시 안에 산소 탱크 도시숲 어떻게 만들고 갖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주민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문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이 푸른 도시와 숲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한 이 값진 자리에 진행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짧은 강연 들으실 거고 또 많은 의견 내주실 거고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생각할 수 있고 또 멋진 울산 숲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끝까지 자리하셔서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심포지엄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고요. 인사 말씀, 이후에 폐선부지 활용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안에 대한 사업 내용 주민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숲의 탄소 고정 등 주제 발표가 있겠고요. 전문가 지정 토론, 그리고 이어서 질의에 대한 응답과 자유 토론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명촌에서 북구청까지 조성된 도시숲 완충 녹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스크린이 내려오는 대로 영상을 재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울산 북구에서 어떻게 이 완충 녹지를 활용해서 멋진 숲을 만들어 갈지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여름 영상입니다. 이 영상으로 보시는 도시숲은 넓은 곳은 폭이 200m 이상 되고요. 북구청에서 태화강 하구 명촌까지 5km 이상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곳은 가히 울산 숲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숲이 굉장히 웅장하고요. 산업도로와 공단 사이에 아주 거대한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완충 녹지를 활용해서 도심 중심에서도 숲의 신선한 공기를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이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북구의 도시숲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북구를 넘어서 울산 숲으로 나아가야 할 바로 이 영상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전에 여름 영상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을 영상입니다. 아주 다양한 색깔로 꾸며져 있는 숲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 북구청에서 태화강 하구 명촌까지 5km 이상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안에 대한 주민 설명 있겠습니다. 발표는 주식회사 유신의 황애경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해남부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우선 울산 북구에서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 그리고 저희 사업 죄송합니다. 마스크 좀 놓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 구상과 세부 기본 계획에 대해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울산 북구 정원도시 정책 방향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같이 공감하고 함께 꽃을 피우는 정원누리 북구라는 컨셉으로 피어나는 정원누리, 하나 되는 정원누리, 함께하는 정원누리라는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그 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원누리 북구의 어떤 핵심 사업인 동해남부선 본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 울산 북구를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원도시 실현을 꿈꾸고 있습니다. 좀 전에 동영상으로도 좀 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북구 사업, 북구의 정원누리 사업의 어떤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외의 그 슈투트가르트 같은 어떤 유명한 환경 도시를 봤을 때 하나의 큰 녹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울산에서도 실현하고자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가 보셔서 알겠지만 연암정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연암정원 같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남북을 아우르는 큰 뼈대를 만드는 사업이 동해남부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폐선 부지, 그 100년 가까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폐선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이제 핵심 사업이 이제 어떤 마중물 사업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큰 선형의 어떤 녹지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오랜 기간 되어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보이시듯이 이제 기반을 먼저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반 조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서 길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첫 번째 어떤 마중물 사업처럼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다양한 특화 공간들, 그 각각의 도시와 접할 수 있는 공간에 특별한 공간들, 뭐 광장이라든지 마당 이런 사업들도 연계해서 향후에 이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이제 대상지입니다. 그 울산 북구 정원도시는 전체 그 경주시계에서부터 태화강까지 1, 2, 3구역까지 나눠지는데요. 저희 사업 대상지는 우선 2구역과 3구역 일부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지에는 어떤 동영상을 드론으로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시점 부분입니다. 그 경주시계인데요. 1구간인 관문성에서 이하정 마을까지입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이제 채폐선이 조금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선형으로 쭉 가는 이런 녹지축들이 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굉장히 좀 놀라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어떤 의지에서도 저는 굉장히 조금 놀랐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구간에서 이 부분은 바람기 숲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 철길 숲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도시도 붙고 그다음에 산림도 붙고 그다음에 어떻게 가다 보면 농경지도 붙고 이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 철길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구간인데요. 지금 신천공원도 연접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컨디션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재미난 이제 대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영상이 꽤 깁니다. 저희가 그만큼 구간이 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내려와서 지금 울산 북구청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 사업이 잘 완료가 된다면 그 기존에 이제 울산 폐선부지 이 동해 남부선이 부산에도 제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연결되면 정말 뭐 한국에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큰 녹지축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마지막 구간이 이제 송정지구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존 송정지구하고 단차가 좀 나고 있어서요. 저희는 이것도 좀 동선을 잘 연결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요까지 우선 진행하고 있고요. 예.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입니다. 저희는 컨셉을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연형 앵커 시설을 만드는 것을 저희는 그런 것을 저희에게 큰 계획으로 세웠고요. 전략으로 그 울산 북구의 남북을 연결하는 숲길, 물길, 사람길 이 세 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저희 큰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100년간 철길로 단전된 지역을 숲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컨셉입니다. 그 울산이라는 이제 네이밍을 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어울림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그 단절된 구간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어떤 숲길로 만들자는 그런 어울림이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좀 지어봤고요. 예, 다음은 이제 저희가 가진 세 가지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도시와 소통하는 숲길 만들기입니다. 기존의 이제 도시공원과 좀 다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만드는 걸 저희 큰 컨셉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 전략은 우리 숲길 속에 물길도 조금 넣어서 지속 가능하게 어떤 물길을 조성해서 빗물을 모으고 또 물소리를 들으며 숲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산책할 수 있도록 그런 컨셉도 저희가 넣어봤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들 모든 보행 약자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 기법도 저희가 적용해봤습니다. 예, 다음은 기본 계획입니다. 저희가 구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세 구간으로 조금 나눠서 컨셉을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구간이 나들목 숲길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울산의 어떤 시점으로서의 랜드마크 숲길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이제 그 사계절 비단 숲길이라고 해서 꽃, 푸른 그늘, 낙엽 비단
이런 계절별로 특화된 경관 숲길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량기 숲길이라고 해서요. 송정 택지지구와 연접한 지역인데요. 그 송정 택지지구의 물들이 대상지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향기로 감각을 자극하는 숲길로 저희가 컨셉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1구간 나들목 숲길입니다. 예, 전체 꽤 깁니다. 전체가 1.6km에 3.7헥타르에 이르고 있고요. 여기가 통일신라부터 울산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던 관문성이 있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상징성을 가진 숲으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세워봤고요. 계획의 방향은 아까 설명드린 관문성의 역사 경관을 고려해서 전통 수정을 좀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예. 현재 이제 메아리 학교 근처에 있는 이제 저희가 드론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 부분이 향후에 숲이 조성이 되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죄송합니다. 예, 이러한 형태의 어떤 긴 선형의 숲으로 조성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부분적인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존에 대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와 연계한 어떤 대나무 숲길도 조성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메아리 학교 앞에 있는 은행나무 숲길, 그리고 갤러리 숲길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롱나무나 아니면 맹문동을 식재해서 보라색과 빨간색의 어떤 보색 대비를 느낄 수 있는 갤러리 숲길도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 구간입니다. 약수초에서 호계역 사이 구간이고요. 사계절 비단 숲길로 컨셉을 정해봤습니다. 이 구간은 3.6km에 6.5헥타르에 기르는 구간이고요. 전체 4개의 동과 4개 하천이 만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토지 이용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구간 중에서 대표 공간을 조금 뽑아봤는데요. 호계역 지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감도로 앞으로 향후 모습을 조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조금 회색 느낌의 어떤 그레이라는 느낌이 있다면은 향후에는 이런 그린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 조금 더 푸른 도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어떤 대표 숲길에 대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화합의 숲길이라고 해서 주 진입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을 하고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진입광장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기 구간은 페스티벌 숲길이라고 해서 엘리아 병원 앞입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기존에 벚나무가 굉장히 이제 우수한 자원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하고 연계해서 반대편에다 벚나무 숲길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벚나무는 왕벗, 삼벗, 겹벗 등 다양한 수종을 혼식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계역 일대에 머부름 숲길로 해서 이런 휴게 공간도 조성을 하고요. 그라스 정원이라고 해서 신천공원 일대에는 이런 그라스를 컨셉으로 한 숲길도 저희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구간은 송정택지지구 무량기 숲길입니다. 송정택지지구는 약 1.3km에 3.2헥타르에 이르고 있고요. 예. 이 구간은 저희가 두 군데로 나눠서 두 가지 컨셉 누리숲길과 무량기 숲길을 계획해 봤습니다. 현재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현재는 도시와 그 숲길 자체가 굉장히 단절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공사 중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노출된 뭐 흙 자갈들 그리고 철도 부지들 보이고 있고요. 향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희가 숲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송정 택지지구와 어떤 연계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램프 형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계획을 해봤습니다. 대표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에 물이 조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 송정지구에 물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한 어떤 생태 습지도 만들고요. 다음은 이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어떤 피크닉장도 저희가 보기와 같이 계획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3구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을 해봤고요. 향후에 이제 저희는 이제 병원 누리 북구를 향한 어떤 대담한 도약으로서 다 같이 공감하고 함께 꽃피우는 정원 누리 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해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 주제 발표는요. 한양대학교 이상훈 교수님, 그리고 국민대학교 이창배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손요한 교수님께서 오늘 도시숲의 경관적 특성, 생물의 다양성, 또 탄소 고정이란 주제로 세 분이서
발표를 맡겠습니다. 이 도시 안에 산소 탱크, 우리 울산숲 어떻게 만들고 갖고 가야 할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이상훈 교수님께서 도시숲의 경관적 특성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상훈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이상훈입니다. 제가 의뢰받았던 주제는 이제 제목은 도시숲의 경관적 특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도시숲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배경들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도시 관점에서의 도시숲이라든가 아니면 경관적인 특성에서의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숲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두루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집을 양을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그거를 자세하기보다는 이렇게 훑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부제목으로 울산 도시숲의 현재와 미래라고 해서 한번 현재 상황을 좀 보고 미래에 가져야 될 관점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숲이 인간을 낳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 인간을 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인간은 아무래도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좀 적은 편이겠죠. 반대로 요즘에는 인간이 도시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봤을 때는 인간이 자연적인 요소를 뭔가 이렇게 좀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구상에서 봤을 때 한반도가 위치한 곳을 보면 저도 이제 시쳇말로 코딱지만한 나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사실 200여 개 국가 중에 남한의 면적은 108위 정도 되고요. 남북한 지역을 합치게 되면 이제 80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중간인 거죠. 200위권에서. 그래서 정말 작은 나라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남한 지역으로 좀 집중해 보면 국토 면적의 1000만 헥타 중에 산림 면적은 640만 헥타, 그 중에 도시숲은 120만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으로 내려가 보면 울산은 10만 헥타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산림 면적이 7만 헥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중에 울산시의 25% 정도가 그린벨트, 여기 이제 표시된 그린벨트가 좀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울산은 국내 수준에서 봤을 때는 도시림 총 면적도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생활권 도시림 숲 면적도 넓은 편입니다.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울산시 북구로 넘어가 보면 북구는 이제 이 중에서 오른쪽 편이 되겠죠. 울산시 내에서 이제 북구가 차지하는 산림의 면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언뜻 이제 조사만 해봐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한다, 아까 앞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 맥곡천에 벚꽃길도 조성하고 정원누리를 4개의 테마 정원으로 조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멋진 도시숲을 만들 계획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시숲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보건 휴양, 정서 함양 및 체험 활동을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도시숲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 공간에서 보일 수 있는 나무가 모여 있는 숲은 다 도시숲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생활권 도시림 또는 생활권 도시숲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직장 아니면 그 주변 지역까지 이동하시면서 오고 가면서 보실 수 있는 모든 도시숲 요소들은 생활권이라는 도시숲이라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멀리 떨어진 소위 이제 약간 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산간 지역에 있는 도시숲은 비생활권 도시숲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는 사업들은 생활권 도시숲을 조성하는 일에 아마 많은 비중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도시림의 총 면적은 2013년 이후에 좀 증가하는 추세가 좀 멈췄습니다.
대신에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은 아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크게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그리고 생활숲은 다시 크게 다시 세부적으로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숲의 유형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산림청에서는 이렇게 아까 생활권, 비생활권 도시숲들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같은 지역, 거의 비슷한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공원 녹지라는 개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고 계획을 하실 때 법제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평가는 사실 도시숲 가치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요.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이런 가치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규모는 작아지겠죠, 산림보다. 하지만 이런 이제 항목들을 기능들을 보시면서 이제 이런 종류의 내용들은 우리 도시숲에서 담을 수 있겠구나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자료집에 안 담았던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도시숲의 양적인 문제에서 이제는 형평성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났던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이 이제 모여 있는 지역에는 도시숲도 좀 적더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청, 국토부, 환경부 이렇게 관련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수준에서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 문제는 산림과 마찬가지로 도시숲도 사유인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을 해 나갈 때 약간 막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도시숲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성이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문제가 되는 주요 이슈들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도시숲에 대한 수요들도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숲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과 수요 요구 사항들이 적절히 해소가 되고 반영이 되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숲의 기능은 정리를 해보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은데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좀 다뤄져야 될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몇 가지를 연구가 된 부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열섬 저감이라는 부분인데요. 아마 자료집 보시면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 열섬 현상이라는 거는 도시의 건물, 그다음에 도로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인조 건조 환경 내에서 열이 낮 동안에 계속 쌓이다가 밤에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계속 뜨거워지는 현상입니다. 되게 불편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시숲이 저감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들은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도시숲이 있다면 그럼 그 도시숲으로부터 어디까지 그 저감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죠? 도시숲 하나 지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재보려고 이제 100m 단위로 끊어서 봤더니 300m 정도까지 차츰차츰 이제 도시숲은 당연히 온도가 낮겠죠. 거기서부터 도시숲 바로 옆에 있는 지역부터 멀어질수록 100m, 200m 갈수록 차츰차츰 평균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300m 정도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한 300m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밝혔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도시숲이 클수록 좋냐? 저는 항상 클수록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클수록 좋냐? 작은 애들은 기능을 못하냐? 라는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시숲이 기능성이 좋습니다. 다만 큰 도시숲도 상태에 따라서 기능성이 차이가 나더라. 근데 그 기능성의 차이를 저는 이제 NDVI라고 해서 식생지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도시숲 안에 있는 수목들의 상태가 건강한지 좀 비실비실한지 아니면은 수목들이 울창하게 많이 심어져 있는지 아니면 조금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지 왜냐면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더라.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제가 넘길게요. 예.
그래서 열섬 현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봤고 이제 동시에 제가 이제 크기와 연결해서도 한번 연구를 했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숲에서 이제 제가 이제 확인했던 부분은 서울에 서울숲이 있는데요. 서울숲이 이제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더니 조성 전과 조성 후에 아까 그 식생지수라고 했던 값이 올라가면서 평균 온도가 내려가더라, 주변 지역이. 그래서 이제 도시숲이 만들어져가면서 온도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증명을 해봤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얘기인데요. 아까 미세먼지 저감 숲도 나오고 해서 저도 이제 미세먼지 연구를 조금 여러 건을 했었는데 좀 사실 미세먼지는 어렵습니다. 그냥 미세먼지가 크기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기에 속하는 모든 물질들이 미세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을 타겟으로 해서 저감을 시킬 것인지가 사실은 각각 다르게 전략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파리를 잡을 때랑 바퀴벌레를 잡을 때 전략을 다르게 써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든지 다 그냥 F킬러 하나 뿌려서 파리도 잡고 바퀴벌레 다 잡으려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 약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나무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숲을 나무로 조성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겠죠. 다만 문제는 그러면 도시숲을 짓기만 하면 뭐든지 똑같이 같은 수준의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여기는 인천에 있는 성남동 차단숲 지역인데요. 아이고. 같은 차단숲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서 있는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개방감도 다르고. 그러면 똑같이 기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연구자가 연구한 내용인데요. 이 건물들 사이에 가로수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성이 달라지더라. 여기 중국에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넘어가겠지만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바람길 숲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두 개의 다른 도시인데 이쪽 위쪽하고 아래쪽을 봤을 때 둘 다 바람길 숲이거든요. 어디서 바람길 숲의 역할을 잘 할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이쪽은 돈을 들인 게 아니라 예전에 만들어졌던 데고요. 여기는 최근에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 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획이 조금 빈약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차단숲은 그나마 좀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저감숲 중에 하나인데요. 산단지와 주거지를 블로킹을 하면서 막아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평균을 값을 구해보면 산단지가 더 높고 주거지가 더 낮게 나타나서 차단숲이 역할을 잘 하는구나. 그런데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쭉 해보면은 주거지가 산단지보다 항상 깨끗하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주거지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자동차를 엄청나게 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부분을 타겟을 해서 어떤 발생원을 타겟팅을 해서 저감숲을 조성할 것이냐, 써먹을 것이냐라는 계획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산단숲을 차단할 거냐, 주거지를 좀 더 쾌적하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이제 수종들을 비교를 해본 연구가 있는데요. 수종마다의 미세먼지 저감, 흡착 효과도 성능도 다르지만 같은 수종을 다른 지역에 심었을 때도 어떻게 식재하고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숲을 지을 거냐? 나무가 정말 미세먼지 저감을 잘하는 선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일종의 쓰레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 나무는 그 쓰레기를 먹으라고 태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생각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 이제 대유행이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갇혀 있게 되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을 이용하고 거기서 힐링을 하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는 사실은 꼭 코로나 아니더라도 많이 밝혀져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이제 많이 또 연구가 도시숲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도시숲을 방문을 하게 되느냐? 저는 이제 한번 나눠봤습니다. 1헥타 안쪽에 작은 도시숲, 1헥타보다 큰 도시숲, 그다음에 가로, 길이나 아니면 하천을 따라 있는 선형 도시숲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선형 도시숲을 방문하는 숫자가 좀 빈도수가 좀 줄었다고 해야 되나? 적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계속 운동하고 뛰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 왜 작게 나타나지? 라고 해서 다시 좀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운동시설이나 쇼핑센터, 대형 쇼핑센터가 연결이 된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일석이조인 거죠. 그래서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간 김에 운동도 좀 하고 간 김에 사람들 보면서 쇼핑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이용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도시숲을 먼저 아까 바람길숲 산책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그냥 단지 길만 잘 조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가면 뭘 할 수 있어. 거기 가면 뭐 재미난 게 있더라. 이게 연결이 돼야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했던 거는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이 공원 가서 힐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은 공원을 이용하나 써먹나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SNS 아시죠? 뭐 블로그나 개인 블로그나 뭐 트위터 이런 거에 올린 글들의 표현을 분석을 해본 겁니다. 나 우울해. 근데 공원에 갔어. 근데 공원에 가서 뭐 수다를 떨었어. 아니면 음식을 사 먹었어. 사진을 찍었어. 이렇게 된 거를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관계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묶이는 그룹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울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 근데 그게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 요거를 좀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울한 사람들은 주로 일단 공원을 소통의 행태를 위한 장소로 여긴다는 겁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어. 근데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단둘이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울한 사람들은 단둘이 주로 오붓하게 아니면 뭐 은밀하게 약간 자기가 힘들다는 거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그 소통이 꼭 사람이 아니라 SNS 그러니까 공원 와서 텍스팅을 그러니까 그 블로그 글을 올리는 거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운동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운동을 막 이제 그룹으로도 하고 막 땀내서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운동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따라가 보면 걸었다. 뭐 좀 걷다가 앉아서 쉬었다. 약간 이런 게 약간 그분들한테 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분들, 이런 부류의 그룹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면 이분들한테 맞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여기서 얘기는 못하지만 반려동물을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면 반려동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을 분리해서 그 그룹들이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현재 상태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 개념들일 것 같고요. 이제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제가 예시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적인 측면입니다. 도시숲이라는 것은 도시 안에 있는 시설이고 아까 정의에서도 나왔지만 도시숲은 보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의 대상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보존적인 기능도 살리겠지만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럼 거기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잘 써야 되는 건데요. 요즘에 이제 한 10년 지났죠. 한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필릭 시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은 자연과 가까워야 된다. 그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나무랑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들을 도시 안에 집어넣자라는 거고요. 뭐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들에 대한 예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무만 심고 어차피 돈 안 내고 쓰는데 경제적으로 손해 아니냐 했는데 계산해 봤더니 아니더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면 거기서 얻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지을만 하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싱가포르의 정원도시, 여기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숲 사이로 트랙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트랙이죠. 그래서 이용을 하고요. 어디 가나 숲이었고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100% 이용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의 비토리아라는 도시도 아까 제가 말했던 300m와 같이 나왔습니다. 저도 보고 놀랐는데 하여간 300m 정도마다 공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노르웨이의 오슬로 도시에서는 녹색뿐만 아니라 물도 관리를 해가지고 사람들 주변에 자연이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바이오필릭 시티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라는
주제로 가지고 도시에 대입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심바이오시티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중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스웨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했고요. 여기서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다가 사회, 경제, 문화까지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을 다 다뤄야 된다 했던 거고요. 시민사회, 기업, 정부가 다 도시 설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사례를 보시면 여기서 시작이 된 건데요. 스웨덴 하마비라는 도시고 여기는 항구 도시였다가 쇠퇴하면서 이제 막 오염물질 나오고 이제 망가졌던 공간이었는데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키워드가 두 개가 친수, 물을 이용하겠다. 그 다음에 자원 순환을 완전하게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생태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였고요. 뭐 성공을 했죠. 해서 나왔던 결과 중에 보면은 이제 대중교통을 엄청나게 이용하게 됩니다. 요트, 트램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적인 거 보면은 쓰레기 집화 시설인데요.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쓰레기통 같은 데다가 이게 요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요 색깔에는 뭐만 넣을 수 있다고 딱 넣게 되면은 땅속으로 뚝 떨어져서 이 파이프 라인을 타고 중앙 처리장까지 그냥 공기의 어떤 그 흡입력인지 그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쭉 빨아들이는 힘에 의해서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얻은 이득이 뭐냐? 지상부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들이 더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 차가 될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냥 바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다 녹색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공간 안에 녹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다른 선진국도 그렇고 중진국도 그렇고 다른 도시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버전 1이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이제 버전 2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개발하겠다는 얘기고요. 현재 진행형인 거죠. 마지막은 네온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빈살만 왕세자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투자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걸 동영상을 보여드려야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건데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메인 프로젝트는 더 라인이라고 해서 네옴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일자로 된 500m 높이의 200m 폭을 가진 건물을 무한대로 쫙 짓는 겁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도시에 공급할 식량 기지로 옥사곤이라는 도시를 하나 따로 짓고 그다음에 놀러갈 레저 시티를 트로제니아라는 걸 하나 짓고 해서 요 세 개를 지어서 네옴이라는 지역을 6% 안에 서울이랑 대비했을 때 서울이랑 똑같은 인구를 서울 면적 대비 6% 안에 인구를 다 가두겠다. 나머지 94%를 자연 상태로 유지하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친환경 프로젝트입니다. 그린 퓨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도시숲입니다. 이 500m 높이에 200m 폭을 가진 건물 안에 도시숲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왜냐면 이게 건물이 아니라 도시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렇게 벽면 녹화, 입체 녹화식으로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어마어마한 건물이다 보니까 아예 블럭 자체를 도시숲 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미래형의 도시에서 이렇게 도시숲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바이오필릭에서 나왔지만 자연에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개발될 거고 지금 그 벽면에서 봤을 때는 울산은 훨씬 편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평지에서 하는 거니까 2차원. 그래서 더 멋지고 훌륭한 계획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제 약간 현실적인 대안으로 도시숲을 좀 예를 좀 들어드리면 다음 넘어서 도시숲이 기존에 우리는 평지에서만 이용을 하거든요. 땅바닥만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숲을 크게 키운다면 2층, 3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나무가 20m 이상 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도시숲은 10m 안팎에서 수고가 제한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거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냥 나무가 커라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싱가포르에서 보셨죠? 트랙이 막 공중에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입체 녹화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성공했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뭐 한 것도 저도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는 듯 하다가 많이 망가졌거든요. 이유가 도시숲이 아니라 정글이 돼 버립니다. 나무가 막 집 안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도시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수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개발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나무를 심기만 하면 다 좋으냐? 잘 심으면 100만 그루를 심었을 때 250억
달러어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50년 후에. 근데 잘못 심으면 마이너스 통장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잘 알고 심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포레스트 시티라는 건데 2021년 말레이시아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코로나 한창 때여가지고 입주율이 지금 절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직 진행 중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특징은 뭐냐면 도시 반, 건물 반, 숲 반, 나무 반. 나무가 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속 시도하는 숲을 늘리기 위한 그런 시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울산 북구라는 곳이 지금 제가 계속 숲 얘기하고 이제 앞에서도 계속 숲 얘기하고 했는데 멀리서 내다보면은 옆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도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천의 요인인 것 같고요. 이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 그냥 선진형의 도시숲이 아니라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제일 우수한 도시숲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좀 갖춰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좀 제안들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구성 요소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될 텐데 그 모니터링 중에서 저는 이제 생물 다양성 분야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발표 순서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뭐 다양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성을 그러면 지금 회복돼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이제 복원해서 증진을 시킬 거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뭐 그 국내외 사례들에 대해서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계 이제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이제 평가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시숲이라고 하는 게 뭐 환경부도 있고 뭐 국토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림청도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보시면은 뭐 도시 산림부터 해서 산림공원 이제 생활환경숲 그다음에 학교숲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마을숲까지 모든 이제 범위를 도시지역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제 산이라든가 숲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시숲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시민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에게서 생각하시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정화죠. 아까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저감하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열섬 저감 기능 있지 않습니까? 열섬 그러니까 온도를 이제 저감시키는 기능, 열섬 효과를 이제 저감시키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소음을 감소시키는 이제 그 기능 등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시숲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제 놔두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 이용하는 측면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휴식이라든가 이제 정서 함양적인 이제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이러한 이제 기능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고려가 돼 왔었고 중요시하게 이제 생각되어 왔던 그런 이제 기능들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도시라고 하는 이제 시가지 지역이랑 그걸 이제 둘러싼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 숲을 같이 이제 조화롭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기능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도시화가 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편화나 이제 중간중간 이제 끊어지는 효과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이제 생물들도 같이 어떻게 이제 공존을 하면서 높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생물 다양성 부분이 왜 이제 중요시하게 됐냐면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그 공급 기능이랑 뭐 그다음에 조절 기능이랑 그다음에 교육 문화 기능이랑 이제 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급 기능은 말 그대로 돈이 되는 뭐 목재라든가 뭐 임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숲만 가지고 이제 봤었을 때 조절 기능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온도 조절 기능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교육 문화 기능은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정서 함양이라든가 거기 가서 숲 교육을 받는다거나 치유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 지지 기능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이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이제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생물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도시 숲에서도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시 생태계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 구조물이랑
말 그대로 지금 인간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그 녹지라든가 수계를 포함해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생물과 그 안에 있는 이제 서식지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도시 생태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해외에 이제 여러 이제 국가들에서 과연 이제 도시숲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어떠한 이제 연구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국내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과 보존이라고 하는 것과 관리라고 하는 것 이런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생물 다양성 연구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 시작된 건 그게 이제 크지 않고요. 제가 그래서 울산 지역의 생물 다양성 도시숲 이제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될까를 뭐 식물 파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울산 자체에서도 지금 그 도시숲별로 해서 식물 목록이 정리된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서울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서울시 지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 다양성 부분이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많은 이제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도시숲이라고 했었을 때 생물 다양성과 이제 보존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가장 많이 이제 그 검색이 된다는 것을 가장 많은 이제 키워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 뭐 생물 다양성 현황 및 문제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중요한 이제 환경 이슈가 이제 탄소 중립, 기후 변화랑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숲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제 도시숲을 만들거나 조성하거나 복원하거나 생태축을 연결성을 이제 만들 때도 이 생물 다양성 부분을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그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뭐 생물 다양성 감소가 되는 이제 메커니즘은 도시 지역에서는 뭐 두 개입니다. 녹지 파편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녹지들이 이제 도시숲들이 조그맣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기후 변화, 기후랑 환경의 영향. 도시에서는 뭐 기후 변화의 온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환경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끼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이 그 안에 있는 어떤 이제 그 생태계의 기능들을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기능들이 저하되게 만들면서 생물 다양성이 이제 감소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지 말 그대로 모든 이제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걔네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생태계의 이제 복원력이랑 탄력성이랑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생물 다양성 이제 증진 방안은 앞에서 제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도시 숲을 조성을 하고 생태축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장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그 폐선부지 이제 복원하는 거의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당연히 이제 생태축을 이제 새롭게 이제 조성하고 만들고 복원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뭐 이런 생태축만 당연히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만든다 뭐 이러면 뭐 좋긴 하겠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전 조사랑 사후에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어떤 생물들이 살았었고 그 이후에는 진짜 이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지 관리 부분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현장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이제 평가 체계를 마련을 하고 복원을 한 후에는 당연히 이제 유지 관리 방안이 마련이 되는데 이건 단순하게 요 유지 관리 방안만 마련할 게 아니고 요 평가 체계가 그 이후에도 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뭐 북구청이 됐든 울산시가 됐든지 간에 범부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법적 제도적인 방안도 같이 이제 모색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도시 생태계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여러 이제 그 도시 숲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시화에 의해서.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을 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여러 이제 큰 면적의 이제 도시 숲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을 이제 어떻게 보존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축을 이제 복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여러 이제
핵심이 되는 패치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시 숲들을 잘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뭐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들 같은 것들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징검다리라는 것은 징검다리 도시 숲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녹지가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패치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핵심 패치들의 질과 면적도 같이 이제 증가시키는 것이 이제 도시 숲을 이제 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도시 녹지랑 이제 생태축 보건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건데요. 뭐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장벽들, 그러니까 뭐 서식지 파괴나 이제 축소와 같은 물리적인 장벽들, 그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생물학적인 장벽들,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장벽이라고 해서 아까 환경적인 뭐 장벽들 있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라든가 온도라든가 여러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다 극복하고 개선하고 대응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시 생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도시 생물 다양성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그러한 이제 그 생태축이랑 도시 숲을 이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아마 이제 그 폐선 부지도 복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몇 가지 이제 증진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숲을 이제 복원을 하고 이제 생태축을 복원할 때 아까 뭐 징검다리 효과도 나오고 뭐 그 여러 이제 그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생물권 이제 소규모 생물 서식지 공간 이제 조성 사업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비오톱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제 도심 속에서 우리가 뭐 양서류나 파충류나 이런 그 행동권이 작은 이제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곤충이나 이런 것들.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도 이제 많이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주로 이제 서울시 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 사례들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이제 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지하철 이제 2호선 지상 구간을 보시면은 다 이제 도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옥상 녹화 지역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녹지를 만들어서 이 징검다리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해서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유전자적인 이제 그 플로우가 이제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그 방법들도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요건 지금 그 버스 정류장 이제 녹화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생태 네트워크 이 징검다리 기능도 하면서 도시 쪽에서 이제 폭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그런 이제 버스 정류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성이 잘 돼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생태 휴식 공간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자연마당 조성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수 사례로 이제 선정이 된 건데, 대전 정부청사 앞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자연 녹지 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그 생물들이 이제 서식할 수 있는 좀 일정 규모의 이제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사례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익산에도 이제 많이 지금 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뭐 참조를 하셔가지고 폐선 부지를 복구를 하거나 복원을 할 때 같이 이제 참조 사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 보시면 앞에서도 이제 이상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린 그리드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해서 전체 이제 그 런던에 말 그대로 이제 도시숲에 그리드 종합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제 그 도시숲을 조성을 해서 연결성을 이제 높일 것이냐, 그 생태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이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도 뭐 독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에서도 그 이제 코카콜라 이제 공장에서 이제 공장 부지를 이제 활용을 해서 녹색 이제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사례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뉴욕 이제 하이라인 파크나 아니면 이제 프랑스 이제
프롬나드 플랑테에서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폐선 지역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물론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이제 조성 사업도 하고요. 대신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종들이 이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우리가 폐선 부지를 복원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계속 이제 여러 이제 나무들을 심는다고 그런 것보다도 주변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셨던 것처럼 여러 이제 패치들, 그러니까 소규모의 이제 도시림들이나 다른 이제 그 녹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뭐 거기에 있는 외래 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겠지만 자연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자생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방안도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그 샤먼 철도 이제 문화공원인데요. 이 철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뭐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인간이 활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폐선일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문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양성을 높이면서 말 그대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생물만 다양한 게 아니고 앞에 이제 이상훈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문화 다양성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 이 어차피 이제 폐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울산 이제 북구의 이제 역사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같이 이제 여러 이제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제 조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국내 사례들은 아마 뭐 많이 이제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는 하지 않고요. 단지 이제 뭐 목포 웰빙 숲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이제 테마로 이제 조성을 해서 아마 울산이랑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 구성이 이제 다르게 해서 서식지 다양성을 이제 모색하는 그런 이제 그 공원을 이제 웰빙 숲길을 이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가 이제 뭐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도시 생태적 이제 공간 유형을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핵심 녹지,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핵심이 되는 이제 패치죠. 도시숲을 이제 지정을 하고 거점 녹지, 그다음에 징검다리 녹지 이런 이제 생태적인 공간들을 좀 그 유형을 좀 구분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연결을 시킬 것인지 연결성 분석을 통해서 아마 경관 생태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연결성 분석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결성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에 이제 녹지를 조성하는 게 합당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생태축을 연결하고 이제 관리하는 방안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적인 이제 녹지 면적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수평적인 다양성을 고려한 이제 녹지인데 이건 말 그대로 그겁니다. 여러 이제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수직적으로 이제 종들 자체가 다양한 것도 있지만 수평적으로 어떠한 이제 그 서식지들이 다양하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냐 그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뭐 폐선부지 복원에 대한 사항에서도 많이 이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식지가 이질적으로 서로 다른 이제 서식지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러면서 연결성을 좋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전체 이제 복원 방안 제안인데 저 나눠드린 그 자료로 읽어보시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거의 이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생물 다양성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도시숲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거 관리 안 하고 그냥 유지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생태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제 유지 관리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체계랑 이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평가 지표 관련된 거는 뭐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도 당연히 이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여러 이제 보건과 관련된 그 단체에서도 그다음 국제 기구에서도 그 평가 체계랑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도시 그 생태계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한 사례인데요. 뭐 어떤 지역들 뭐 LA 같은 곳은 어떤 이제 분류군별로 해서 이제 지표들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어느 곳들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경관 수준에서 평가를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지역 실정에 따라 다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서울시의 생물 다양성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류군적인 측면도 있지만 서식지적인 측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관적인 측면이나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실제 적용 사례고요. 실제로 점수화해서 그런 이제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뭐 그 보건 사업 전과 후에 모니터링 체계가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또 이제 제안을 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니터링 체계 자체가 전문가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 계신 분이라든가 연구원에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워낙 이제 전문가 그룹이 요즘 너무 적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뭐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는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여러 이제 시민과학자분들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좀 잘 이제 조직화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요즘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이제 중요한 뭐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 지역에 이제 기대종이 어떤 것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제 기대종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최첨단 이제 ICT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드론이나 라이다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시민과학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라이다랑 이제 드론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안이랑, 최근에는 또 뭐 새소리도 음향으로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녹음을 한 다음에 AI로 다 이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적용을 해보시면은 뭐 계속 이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뭐 카메라 트랙 같은 것도 설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그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이제 다 됐는데요. 마지막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사업 대상지가 이제 정해지게 되면, 보건 사업지가 정해지게 되면 뭐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DB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B를 가지고서 보건 의사를 어떻게 이제 복원을 시킬 건지 그거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복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모니터링이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이제 체계들을, 요 모니터링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민 참여로 해서 이루어지면 훨씬 더 이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 시민 참여뿐만 아니고 전문 인력은 반드시 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과학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 체계나 또는 이제 모니터링 체계를 그 개발하고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울산에 있는 여러 이제 대학들과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또 이제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협력을 해서 그런 이제 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당연히 이거는 기관들에서 여기 울산 북구청이나 울산시에서 해주셔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플레이어들이 말 그대로 이제 시민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시민과학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울산 연구원이나 울산 생물 다양성 센터라고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연구기관들에서는 당연히 이제 DB 구축하고 체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학이나 이제 시민 단체들에서 있는 말 그대로 모니터링이랑 평가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울산 시청이랑 이제 북구청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이제 법적인 이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법제화하는 이런 연구들을 같이 좀 해주시면은 좋은 이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도시에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숲에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광합성이라는
유기물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저장을 할까, 또 1년에 얼마나 많이 더 늘릴까,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잘 아시는 대로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전 지구가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는데, 기후변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식물에다가 저장하면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에다가 숲을 많이 만들면 도시에 있는 나무들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저장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도시숲에서 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것을 실제로 폐선지의 일정 구간에다가 어떤 나무를 얼만큼 심으면 탄소를 얼마 흡수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해본 겁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탄소 흡수원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고려대학교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이 울산 북구청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진행하시는 이 폐선지에 도시숲 조성하는 데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탄소를 얼마나 많이 흡수해서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조금 간단하게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셔서 도시숲에 대한 말씀 생략하겠습니다. 또 도시숲의 탄소의 흡수 저장에 대해서도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울산 폐선지에서 이러이러한 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탄소를 흡수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과 마지막으로는 도시숲에서 탄소를 많이 흡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고요. 나무가 자라면 광합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그 유기물의 근원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광합성을 많이 하면, 많이 유기물을 만들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흡수하는 것하고 저장하는 것하고 조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시숲에 가시면 큰 나무들 많이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는 탄소를 이미 오랫동안 많이 흡수해서 현재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들은 매년 자라는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지구상의 생물은 어렸을 때부터 어느 단계 가면 빨리 자라고 어느 단계 이상이 되면 거의 자라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나무는 어떨까요? 옛날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저장을 해서 갖고는 있는데 매년 추가로 저장하는, 흡수하는 양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작은 나무는 어떨까? 작은 나무는 살은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저장하는 양은 적어요. 그렇지만 매년 빨리빨리 자라니까 많은 양을 흡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배출하느냐를 다 계산을 해서 국제기구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국제기구에서 아하, 대한민국에서는 1년에 이산화탄소를 얼마 배출하고 얼마를 흡수하니까 배출량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도 그러하고 건설도 다. 그런데 숲에서도 마찬가지로 숲은 배출은 거의 없어요. 다 흡수입니다. 그러면 흡수를 하는데 도대체 숲에서 얼마나 흡수를 하는지 정확하게 국제의 표준에 의해서 계산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써 있는 IPCC라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방식인데 1년에 얼마만큼 자라서 탄소를 흡수했을까 하는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1년 동안에 들어온 거 나간 거를 빼면은 1년간 흡수한 거다, 이런 방법 하나가 있고, 몇 년 간격으로 거기에 저장된 게 얼마가 있다, 그 차이를 빼서 시간으로 나눠주면 1년간 얼마 늘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치상으로 간단해요. 1년에 얼만큼 숲에서 탄소를 흡수했는지 계산해 봐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한 말씀이지만 나무가 탄소를 1년에 얼마나 흡수했을까,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이런 문제예요. 도시에도 나무가 있지만 산에 나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산림청에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대상으로 뭐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류에 대해서 다 이 나무의 굵기가 이 정도 되면
탄소를 얼마 갖고 있어. 이런 걸 다 계산해 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도시에 있는 나무는 산에 있는 나무랑 좀 다르지요. 왜? 사람들이 가서 가지치기도 하고 전봇대 가리니까 잘라내기도 하고,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랑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탄소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나무들은 도시에 있는 나무들끼리 모아서 나무의 종류별로 이만한 크기에는 탄소가 얼마나 저장돼 있고 1년이 지나면 얼마큼 흡수할 거야, 이런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연구를 하는 거고 대학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몇 년 관여하면서 아직은 비공개 자료이지만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탄소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을 방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무를 하나를 잘라요. 뿌리채 뽑아요. 뿌리에는 무게가 얼마 있더라. 나무도 줄기 잎사귀마다 얼마가 있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굵기는 얼마더라. 그러면 굵기하고 무게하고의 비를 내 가지고 굵기가 이만하면 무게가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간단한 산수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모르는 곳에 가서 그 나무에 이런 굵기가 있다고 하면, 아하, 그 산수식에다가 나무 굵기를 대입을 하면 무게가 얼마 돼.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치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도대체 탄소를 얼마나 갖고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도시의 숲에 나무만 있는 게 아니지요. 나무 밑에 보면은 낙엽도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 잎사귀, 또 가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파면 땅 속에도 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무에만 탄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무 밑에 떨어진 죽은 낙엽도 있고 가지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땅 속에 탄소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더해야 숲에 있는, 도시 숲에 있는 탄소의 총량이 되고, 그것들이 매년 얼만큼 늘었다 줄었다가 연간 흡수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습니까? 너무 쉽죠?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북구청에서 폐선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구간 3구역 1구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3구역 1구간에 대해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 그리고 어느 크기의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탄소의 저장량하고 1년 사이에 늘어난 양을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6개의 길이 있고 6개 길마다 여러 수종이 있는데 대표 나무 하나하나씩 골라가지고요, 소나무를 굵기가 8cm짜리 심을 때, 18cm짜리 심을 때, 또 은행나무를 6cm짜리 심을 때, 15cm짜리 심을 때, 이렇게 달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위치지만 나무 굵은 거 처음에 심으면 저장량 많겠지요.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는 양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왜? 이미 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이 저장해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할 거냐, 매년 많이 늘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거냐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세숲을 차단할 때와 저감할 때, 여러분 미세먼지 불어가는데 나무를 촘촘하게 심으면 잘 걸르겠죠. 근데 나무를 듬성듬성하게 심으면 잘 못 걸러요. 그러니까 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세숲에 걸르는 정도가 달라지고, 그 말씀은 빽빽하게 심으면 탄소를 많이 더 저장하고 있는 것이고 1년간 흡수하는 양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변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나무 빨리 안 자라죠. 포플라나무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 심느냐가 중요하다. 그 나무 심을 때 가는 거 심을 거냐, 굵은 거 심을 거냐 중요하다. 그 나무 심을 때 촘촘하게 심을 거냐, 또 듬성듬성 심을 거냐, 이런 몇 가지 변수를 놓고서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나왔느냐,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나무에 저장되는 탄소량, 또 토양이나 고사 유기물, 죽은 낙엽층에 저장된 탄소량을 이제 계산해 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추정 결과인데요. 10년 지났어요. 그래서 그 관문성 숲길이 면적이 1헥타가 안 되는데 10년 동안 가장 나무를 작은 것을 심고 아주 빽빽하게 심으면 27톤, 그 다음에 듬성듬성 심으면 13톤. 차이가 많이 나죠. 빽빽하게 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좀 굵은 거를 심었어요. 그것도 빽빽하게 심느냐 촘촘하게 심느냐 듬성듬성 심느냐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들을 보시면 아하, 이게 나무라는 게 빨리 자라는 나무도 있고 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빽빽한 것도 있고 듬성듬성 있는 거니까 이것들을 잘 고민을 해서 심어야 되겠다.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빽빽하면 드나들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럼 적당한 공간을 두고 심으면 상대적으로 탄소 흡수량은 또 적겠죠. 그러면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 구간은 사람 많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큰 나무 빽빽하게 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 구간은 사람들 많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이쁜 나무로 듬성듬성 심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때마다 탄소 저장량은 다르고 매년 흡수량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흡수하는 양도 저희가 계산을 해냈고요. 그러면 이 수치하고 산에 있는 나무들하고 비교해 보면 산의 나무는 도시보다도 더 잘 자라거든요. 땅도 좋고. 그렇지만 이 숲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산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 큰 나무를 빽빽하게 심으면 1년간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산에 있는 나무랑 큰 차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숲을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얼마나 크기로 얼마나 촘촘하게 할 거냐, 이것이 얼마나 탄소가 저장되느냐, 그리고 매년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런 걸 고민을 해서 만약에 북구청에서 우리는 많이 저장하기를 원해, 그러면 큰 나무를 촘촘하게 빨리 자라는 거 위주로 심어야 되겠죠. 반대는 또 다른 선택이겠죠. 그 다음에 나무는 잘 아시는데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수백 년 자랍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처음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선택할 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무슨 나무를 얼마나 크게 한 거를 선택해서 심을 거냐, 고심을 해서 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못 쓰겠어, 뽑아내고 다시 심으려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지 않습니까?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숲은 산에 비해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도시에 있는 숲을 이용하는 데만 주로 관심이 있지 잘 가꾸는 데 관심이 적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물이고, 당연하게 텃밭에 우리가 작물을 심어도 잘 관리하면 잘 크고 수확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도시숲도 똑같은 겁니다. 잘 관리하면 탄소 많이 흡수하고 저장해서 기후변화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도시숲에 있는 나무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저는 이제 탄소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렇게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도시숲도 잘 관리해야 탄소도 많이 흡수하고 저장해서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울산 북구 도시숲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지정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좌장이신 손요한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으로 토론자로 모신 세 분이 있고, 그 세 분들이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에 세 분의 발표자 또 나머지 세 분의 토론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추가의 질문은 가능하시면 이제 끝나고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까 다 소개를 드렸었고요. 이제 굉장히 멀리서 오신 그 지정 토론자들도 계셔서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게 정말 맞고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시간이 극히 제한이 되어서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단법인 광주 푸른길의 조준혁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5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네? 오늘 여기 울산에서 폐선 부지를 이렇게 하는 토론회가 있다고 해서 저도 광주에서 왔고요. 광주에서 차차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5분 말씀드리고 신속하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저희 푸른길도 광주의 폐선 부지 10km를 폐선하고 8km를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울산에서 뭐 주민들도 한번 저번에 오시고 관계자분도 2번 이상 오시고 해서 좀 그때 찾아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좋습니다. 폐선 부지 주변에면 마을이나 이게 단절돼 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저기 피해가 많았는데 그곳을 다른 곳보다는 도시숲이나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탁월한 결정과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미 이제 계획이 이제 본 궤도로 올라간 이상 만들어지면 정말 좋은 숲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저희보다 부지가 그래도 폭이 더 넓어서 훨씬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언을 드린다면 관심을 정말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선부지란 좋은 공간이 생겼는데 북구에서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우리 집 앞 뭐 숲 하나 만드는 거야 하면 그런 숲이 될 거고요. 울산에 물론 울산 대공원도 있지만 울산의 이름을 날리는 숲을 하나 만들 거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표적인 폐선부지 만들겠지만 그런 선형숲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끊임없이 지역에 있는 언론과 뭐 지면도 되고 방송을 통해서 이슈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왜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면요. 이 땅이 폐선부지가 울산 땅 아닙니다. 구청 땅 아니고요. 예? 아마 그 초이주문은 아마 철도시설공단 내지는 국토부 땅일 거예요. 그걸 빌려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울산 땅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나 뭐 방법은 2가지입니다. 뭐 국토부에서 이걸 무상영에 받던가 특별법이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면 울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울산구는 조금 뭐 재정이 열악하니까 더 광역시가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광주시가 철도청과 같이 그 당시 철도청 시절 이거를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줘야 이게 지금은 잘 조정이 되지만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행정도 시장님도 뭐 구청장님 지금 당연히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5분이 거의 다 지나가니까 또 주민들한테 이제 뭐 여거저거 막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저희 광주 푸른길이 전국 최초로 폐선부지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가면 주민들이 애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뭘 넣어달라고 해요. 이것도 넣읍시다. 저것도 넣읍시다. 요거 둘 다 넣읍시다. 아이고 나도 이거 있으니까 3개 넣읍시다 막 이러는데요. 빼자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희가 여기 막 놀고 먹는 데 아니잖아요. 주거지하고 밀집하에 있기 때문에 힘을 줘야 될 때 시끄러워도 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역사 이 부분에는 힘을 빡 주고 우리 주거지 지나가는 곳은 정말로 조용한 도시숲 왜 그러냐면 우리 잠자는 곳 사는 곳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복잡한 얘기가 나더라도 항상 수심사 숙고하셔서 빼자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완성이 되고 그때 돼서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각자 취향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넣자 저 사람 넣자 그걸 다 때려 박으면 숲길이 조금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앞서 관심을 꼭 많이 가지시라. 2번째는 더 할 생각은 욕심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하시고 빼시라. 요 2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짧은 5분 내에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관심 가지시되 과도하게 거기에 뭘 많이 넣어서 오히려 불편하지 않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조언이시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2번째, 재단법인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이하나 사무처장님 모시겠습니다. 이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리시는 거죠? 네. 네. 마이크가 이제 네, 켜졌나 봐요. 네. 저도 울산에 되게 오랜만에 왔었는데 저는 이제 서울숲 운영하는 단체에서 왔고요. 완전 옛날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시민 참여로 조성되는 공간, 그러니까 공원이나 숲을 국내에 여러
대상지대를 답사하고 또 활동가들이랑 같이 네트워크하는 그런 도시숲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약간 그 도시숲 아카데미 2탄 버전인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발제 내용도 들었었고, 당시에는 울산에 왔었을 때 울산 대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에 대한 이제 설명도 듣고,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울산 대공원보다는 여기 북구에 만들어지는 숲이 메인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요. 앞서 광주 푸른길 목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숲 조성하고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기본이기도 하고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한데, 그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이제 시민 참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하고 싶습니다. 사실 토론문에도 실었던 것처럼 서울숲은 2003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2005년도에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약 20년 된 공원이에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시민참여 공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서울숲 바깥에서 서울숲을 보면 시민참여가 잘 이루어졌었던 건가? 진짜 시민참여가 있었던 건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시기이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파트너도 많이 바뀌고 또 정책도 변했는데,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난항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 딱 한 가지 시민들이 함께 한다라는 그 기조와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게 약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광주 사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참여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공원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뭐 주체에 대한 법인 형태나 뭐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게 할 건가, 그리고 또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기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뻔하고 중요한데 근데 또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다 어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실 거예요. 아까 목자님께서 이제 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정답이기도 한데, 그래도 내가 다 생각하는 우리 동네의 숲이나 그 모습도 다 다를 거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오늘 같은 주민 설명회 자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시민 포럼이 될 수도 있고, 서울숲 같은 경우는 반상회라는 거를 정기적으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식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만들고 싶고 내가 이용하고 싶은 그 공원, 숲에 대한 모습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싸우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북구청에게도 요청드리고, 선생님들도 그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의견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성 따로 뭐 설계 따로 계획 따로 운영 따로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그 모든 과정에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들어가야 실제로 선생님들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 이후의 운영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설계나 계획하는 방향에 있어서 시민 참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용어나 그냥 그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시민 참여가 울산 북구에서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죠?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리더십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리더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각자 내가 내 위치에서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이제 서울숲 같은 경우는 센트럴파크, 뉴욕에 있는 외국 멀리 있는 센트럴파크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했는데, 거기가 세계적인 공원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공원을 운영하는 단체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직원, 자원봉사자, 회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이어서, 사실 저는 그 리더십이 시민 참여이고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사실 행정에서도 또 민간 우리 시민들도 계속할 수 있는 그 꾸준함, 그
파트너십,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분과 거의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것을 조금 더 조직화, 체계화해서 도시 숲에, 도시 공원에서의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그 처음에 만들 때뿐만 아니라 만들고 나서 운영할 때도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이 아니라 조금은 조직화되고 리더를 만들어서 중심을 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정말 좋은 조언이십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울산연구원의 김희종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연구원의 김희종입니다. 네, 아마 저희 연구원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연구원 아무래도 이제 정책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 수립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들이 캐비넷 계획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울산 북구에서 가장 놀라운 거는 제가 운 좋게도 지금 이제 정원도시 북구 구상이라는 연구 과제를 맡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획을 좋은 팀들과 함께 수립할 수 있었고요. 그것들을 지금 이제 부구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사실 정책 결정권자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이 구나 구군 지자체에서는 그 행정력이 얼마만큼 투입되는지를 비례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북구가 이 도시숲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사전에 티타임을 가질 때 본인이 직접 이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북구의 현황들 외부 전문가분들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는 과거 100년 동안 울산 북구에 양적 성장을 주도해 왔고, 그 많은 물류들을 다 날랐기 때문에 주도해 왔다면, 이제 그 폐선부지는 북구의 심장으로서 또 역사로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가져가야 되는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시발점이 지금 이 도시숲을 만드는 가장 첫 발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숲을 조성할 때 저희들이 도시숲을 처음부터 앞에 이제 주제 발표로 3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목적에 맞게 이 도시숲이 꾸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만약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원한다 그러면 흡착이나 흡수보다는 침강이나 차단 쪽에 더 집중해서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고, 또 도심 열섬 효과를 줄인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북구 도심 내에서 얼마만큼 또 온도 차이가 있고 높고 또 산업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나무를 심어야 효과가 있는지, 이런 연구도 같이 또 진행돼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질적 성장을 가진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아까 서울에서 오신 이제 자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시민 참여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가정원도 그렇고 북구 지방정원도 그렇고 이 정원 이 녹색이라는 그린 인프라를 다루는 거에서는 관리가 정말 생명이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면 금방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행정의 공무원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행정력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 살아있는 생물들, 특히 그린 인프라는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다만 우리 울산이 좀 약한 것은 이 시민 단체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역량을 조금 더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부산 이런 데서는 지금 그린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이 됐고, 그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울산 북구에 지금 와 계신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민 단체들 조금 더 능력 있고 전문성을 조금씩 갖춰가는 그런 그린 트러스트 같은 것들 시민 단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그런 제안들이 행정과 함께 협업을 하고 연계한다 그러면 질적 성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시민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더 좋은 기능성이 높은 숲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연계성이라고 생각해요. 연결성, 하나.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업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이 북구를 동과 남으로 갈라놨지 않습니까? 이 갈라놓은 것들은 지금 이제 동해남부선이 폐선부지가 도시숲으로 돌아오면서 저희들에게 이 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축은 이제 많이 줬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횡으로 우리가 쪼개 나갈 거냐, 연결을 가져갈 거냐. 지금
이제 저희들 폐선부지 구간이 총 3개 구간을 이제 도시숲을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지금 사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이게 조성된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꽤 훌륭한 사례라고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러면 지금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는 이 산업로를 도시숲을 연결하는 작업들이 이 3개 구간에서 메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통해서 연결하는 작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러면 지금 사실 남쪽에서 태화강에서 경주 시계로 가게 되면 지금 폐선부지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왼쪽 이제 서쪽에서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도로를 건너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서 상부 공간을 녹지를 연결함으로써 이 동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획기적인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핵심 사업들을 좀 담아 나가서 중장기적으로 이건 단순하게 1,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10년이나 20년을 걸쳐서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마음속에 담아 주신다 그러면 이 지금 선형적인 공간들이 면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시간이 제한이 돼서 제가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혹시 두 분 발표하신 이창배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추가하실 말씀 예, 말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발표 제의 받고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게 되게 할 얘기가 많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못다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조금만 짚어보면요. 그 나오지 않은 부분이 사실 기후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언급은 했지만 지금 이제 뭐 그 도시숲을 조성하는 목적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미세먼지라는 건 제가 아까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에서 기능 중에 하나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 더 큰 건 사실 기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국제기구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에서 기후 위기, 그다음에 이제는 기후 지옥이라는 표현이 드디어 등장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갑자기 추워진 것도 아마 뭐 그런 탓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도시숲을 이번에 조성하는 면적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목적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동서 간에 지금 계속 단절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도시숲을 조성할 때는 중요한 이슈 그 과업 중에 하나는 동서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길로 잘려 있기 때문에 아마 덮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깊게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떻게든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야 되고 그 가운데 보면은 아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산책을 위한 시설들로만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어떤 광장 형식의 공간이 좀 조성이 돼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시민이 제일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먼저 잘 쓸 수 있고 행복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하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건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울산에서의 도시숲 사업이 지금 북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울산시 전체에 큰 틀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래서 제가 바다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다 해안부터 산 지나서 도시까지 이어지는 그린웨이가 그 안에도 녹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추가의 제안 말씀 고맙습니다. 아주 짧게. 예. 그냥 할게. 모르겠지만요. 그 고가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가도로 관련은 유신 그 부장님 계신가요, 황 부장님? 설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럼 이따가 좀 기다리셨다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화봉에 여기 고가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저 화봉도 안에 있는 2개 있는 거
예, 거기는 저희들 지금 도시숲 코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정지구에서 효문역 구간은 저희가 시에서 트램이 계획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철도공단하고 그 토지 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이번에 도시숲 계획에는 그 미세먼지 숲 계획에 도시숲이 아니고 미세먼지 숲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로 아까 생명의 숲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발표 또 경험이 많으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고민 많이 하십시오. 처음에 이것저것 잘 따져 보셔야 나중에 시행착오 적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나중에 운영할 때, 관리할 때 관이 주가 아니라 시민이 주가 돼서 함께하는 그런 숲이 생기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제한돼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